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감소 추세인데 조사나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거의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 이상 무단결석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 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면서 차 안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음식물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 위험이 아주 높아지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임신 37주 전에 태어나는 조사나와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신생아 수는 2010년 42만 5천 명에서 2014년에는 40만 2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 전체 신생아 중 3.8%를 차지하던 조사나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2014년 4.7%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체중아와 조사나의 발생률이 높아진 것은 늦은 결혼으로 고위험 임신이 늘고 시험관 아기 시술 등으로 다태아 임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이상 무단결석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으며 사유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 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명 증가하며 한 달여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1.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올라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았고 전체 실업률도 4.3%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1.7%로 여전히 두 자릿수에 달했습니다. 문을 닫는 민간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아이들 수가 줄고 있는 데다 그나마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겨가면서 민간 어린이집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22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한모 씨. 매년 7, 80명에 달하던 원화수가 최근 들어 50명 선으로 줄어들면서 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15년 1년 동안에 4천만 원 이상을 해먹으면서 이거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처의 다른 어린이집 2곳도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어린이집 수는 4만 2천여 곳으로 1년 만에 1,200곳이나 줄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감안하면 실제 폐원한 어린이집은 이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2년을 전후해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풀리면서 민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으로 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인당 가능히 한 3만 5천 개 되거든요. 한 1년 정도 안에 여든 한 5천 개 이상 폐원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뚜렷한 정책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은 채 민간 어린이집들의 줄도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사건을 은폐하려 안매장하기까지.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세상에 드러나며 공분을 샀는데요. 하루 평균 26건씩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 보호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을 자연스럽게 더 확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조직 외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더 위에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의 상대적 우월성. 경찰은 그에 앞서 단기 과제로 학대 사건 전담 경찰관의 정원을 올해 안에 1,050여 명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직 130명 수준에 그쳐 900여 명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내부에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당선돼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학생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모바일 게임 때문. 버스나 지하철. 학생들은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재밌어요. 친구와 같이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있어서 그냥 좋아요.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몰입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위험군에 속한 학생이 4년 내내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잠들기 전 시간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기 전에 하는 게 누워서 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하다가 바로 자면 좋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게임도 컴퓨터랑 그렇게 안 꿀리게 하니까 주로 핸드폰 게임을 자기 전에 많이 하죠. 하지만 잠들기 전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들의 학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몸에 흥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흥분 작용 자체로도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수면에 좀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 동안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학업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법적 공방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당장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당초 지원금을 유흥비로 쓰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방식도 논의됐으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도 자칫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되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서 우리 사업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존감 회복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전구해 지금까지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협의를 안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적절하냐를 따진 거예요. 가까스로 시작된 협의도 지지부진해 절충점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신체검사라 불리던 학생 건강검사 제도는 1951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가장 최근 바뀐 것은 10여 년 전인 2005년입니다. 정부는 현행 검사 제도가 학생들의 바뀐 식습관과 질병 발병률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에서 검사하는 혈액형 검사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외국에선 하는 경우가 없는 데다 의료기관에서 수혈 전에 검사를 철저히 하는 만큼 개인이 미리 혈액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하는 생명검사 역시 생명이 질환이 아니며 치료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검사로 꼽혔습니다. 발병률이 극히 낮아진 B형 간염 역시 삭제돼야 할 검사 항목으로 지목됐습니다. 교육부는 대신 비만으로 판정된 학생에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부 비만 측정을 위해 허리둘레 측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검사 항목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건강한 삶을 꿈꾸는 현대인들. 없는 시간을 쪼개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약도 챙기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식습관입니다. 정부가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9가지 방법을 정리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일일 곡류 섭취량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육류 섭취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칼슘은 권장 섭취량에 한참 못 미쳤는데 특히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칼슘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외에도 평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고 술자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맞벌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직 여성의 결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통계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성이 너무 오랜 시간 일하면 남편은 우울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부 수업은 옛말이 되고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가정생활에서 일하는 아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윤진아 연세대 의대, 강무열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부부 16,0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근무 시간에 따른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근무 시간이 긴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일수록 더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직일 때보다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2배 가까이 더 우울했습니다. 아내가 무직일 때 우울한 남편은 7.1%에 불과했지만 아내의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13%까지 높아진 것. 반면 아내는 남편이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 가장 덜 우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울한 아내는 14%에 그쳤지만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는 17.5%, 남편이 무직일 때는 20.4%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득, 나이 등의 변수를 보정한 통계 분석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직장을 가져야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여성.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근무 시간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맞벌이 부부의 행복한 가정생활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당량의 설탕은 포도당 농도를 빠르게 올려 두뇌 활동을 돕고 원기를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가 지나치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질환으로 다뤄질 만큼 무서운 설탕 중독. 단맛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설탕을 오랜 기간 과다 섭취하면 뇌의 쾌락 중추에 작용하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설탕은 니코틴, 알코올, 마약을 복용할 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어릴 때 당뇨에 익숙해지면 성인이 돼도 쉽게 변하지 않아 섭취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설탕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거고, 설탕보다는 천재료를 써서 먹는 것도 중요할 거고, 아니면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일수록 그 설탕이 든 음료를 가급적 먹지 말고 천재료로 쓴 음식에 길들이게 하고, 탄산 음료 대신 생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을 비롯해 식생활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 불광동에 사는 주부 박미란 씨.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인데 산부인과가 아닌 치과를 찾았습니다. 사랑니가 있다고 해서 혹시 임신 중에 제가 또 그 사랑니가 아플까봐 미리 검진을 좀 받아서 뽑으려고 왔습니다. 임신을 준비할 경우 사랑니가 있다면 미리 뽑고 잇몸병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신을 하면 신체 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크게 늘면서 잇몸병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때 입속 세균이 태반막에 도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조산 위험은 잇몸병이 없는 사람의 3.5배, 저체중아를 낳을 위험은 17.5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는 임신부는 치료는 물론 평소 치아 관리도 중요한데 항염증성 치약과 부드러운 칫솔, 치실을 쓰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에 붙은 백태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도 그 세균 주머니에 칫솔을 놓고 닦아주셔야 돼요. 별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잇몸병과 임신. 태아의 안전을 위해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의 한 슈퍼마켓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귀여운 아기입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는 물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접원과 장을 보러 온 손님까지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어 반갑게 인사를 건네죠. 인사성 밝은 이 아기는 16개월 된 조인데요. 이런 깜찍한 행동을 본다면 누구라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겠네요. 한 중년 여성과는 진심 어린 포옹까지 나누는 조이. 낯선 이에게 반갑게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소방관이 바닥에 엎드린 채 구멍 속에 집어넣은 줄을 조심스레 잡아당기는데요.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놀랍게도 한 마리의 견공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소방서가 깊이 4.3m가량의 싱크홀에 빠진 개를 구조해낸 건데요. 이틀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자유를 되찾은 견공. 잠시 얼떨떨해하더니 금세 가족을 알아보고 활기를 찾는 걸 보니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캐나다의 한 관광 목장 동물원입니다. 눈밭을 걸으며 바람을 쐬는 소와 양떼들. 그런데 당나귀 등에 염소 한 마리가 떡하니 올라타 균형감을 발휘하죠. 당나귀도 그런 염소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제 갈 길을 가기 바쁘죠. 당나귀 등의 무임승차에 누구보다 편안하게 이동 중인 염소. 안정감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대표 최규삼입니다. 이렇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진짜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핵가족화가 되기 전에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육아를 혼자서 하지 않았지만 현 시대의 부모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서 육아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찾거나
서점에 육아서적 코너를 찾아서 육아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육아법을 배우는 것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사소한 부모의 행동이나 말, 습관도 아이에게 그대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유년기 가정에서의 교육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면 진짜 부모가 되는 연습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모가 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아법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양육할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부모가 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존중하고 눈을 맞춰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꿈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면 아이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사회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엄마 아빠가 육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육아는 엄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빠도 육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책을 잘 읽는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소한 약속도 어기지 않는 솔선수범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준비하는 초보 부모 여러분, 아이의 미래는 명료화 시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부모 밑에서 부지런한 아이가 나올 수 없으며 책 읽기 싫어하는 부모 밑에서 독서를 즐기는 아이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모습으로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기간은 5월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문의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힐링체험농원입니다. 자세한 체험 정보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코딩 교육이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딩, 즉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각종 문제 해결에 따른 과정인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될 텐데요.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